그날 밤은 유난히 바람이 거셌습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북상한다는 기상예보가 연일 나오던 때였습니다. 저는 김은주 58살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상민이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적적한 집이 무서웠지만 이제는 제법 혼자 사는 일상에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폭풍이 부는 밤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밤 9시쯤 되었을 때 집 전체가 갑자기 캄캄해졌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중이었는데 순식간에 모든 불이 꺼진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정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내다보니 주변 집들은 모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혼자 사는 집에서 전기가 나가면 정말 막막합니다. 특히 이런 폭풍우가 치는 밤에는 더욱 그랬습니다.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전기 차단기를 확인해 봤지만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응급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습니다. 개별 가구 문제로 보이니 긴급 출동팀을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야간 출동이라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와준다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났을까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통해 들려온 목소리는 차분하고 신뢰감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전 응급출동팀 이동현입니다. 문을 열자 비에 젖은 작업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었는데 빗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50대 초중반쯤으로 보이는 그는 날씨가 험악한데도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이런 늦은 시간에 나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전문가다운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나이 지긋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늦은 시간에 와서도 예의 바르고 정중했습니다. 동현 씨는 우선 현관에서 젖은 작업복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각종 측정 장비를 꺼냈습니다. 모든 도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모습에서 베테랑의 면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일단 차단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내해 주시겠어요? 저는 손전등을 들고 그를 안내했습니다. 좁은 복도에서 함께 걸어가는데 그의 작업화 소리가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왠지 든든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차단기암 앞에서 동현 씨는 측정기로 전압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몇 가지를 더 확인했습니다. 메인 차단기는 정상이네요. 실내 배선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우리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니며 콘센트와 스위치를 점검했습니다. 동현 씨가 작업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손전등을 비춰주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어깨가 스치기도 했습니다. 여기 문제가 있네요. 부엌 한쪽 콘센트에서 동현 씨가 원인을 찾았습니다. 노후된 배선에서 누전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안전장치가 작동해서 전체 전원이 차단된 것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닙니다. 응급조치 후 정상 복구 가능합니다. 그의 말에 안도의 숨이 나왔습니다. 동현 씨는 능숙하게 공구를 꺼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손놀림이었습니다. 혹시 평소에도 이 콘센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었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확실하지는 않아요. 앞으로는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방치하면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그의 세심한 주의사항 설명에서 진짜 걱정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업무적인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30분 정도 지났을까요? 갑자기 집안에 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냉장고 소리도 다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전기가 복구된 것입니다. 완료됐습니다. 한 번 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동현 씨가 각 방의 스위치를 켜보며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혼자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다행히 큰 문제 없이 해결됐네요. 그런데 이 집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전체적인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동현 씨가 명함을 꺼내 건네주었습니다. 뒷면에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써주었습니다. 24시간 언제든 연락하세요. 특히 혼자 계시니까 더 조심해야 해요. 그 말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따뜻함이었습니다. 작업을 마친 동현 씨가 도구들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씨에 나가시기 힘드실 텐데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세요. 저도 모르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단순한 예의였을 수도 있지만 속마음으로는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괜찮을까요? 너무 늦은 시간인데. 혼자 있으니까 괜찮아요. 오히려 이런 폭풍 후에 나가시는 게 걱정돼요. 동현 씨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따뜻한 차를 우려왔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으니 조금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런 출동이 자주 있으세요? 태풍이나 폭우가 오면 특히 많아져요. 노후된 전기시설들이 한계를 드러내거든요. 동현 씨의 설명을 들으니 이해가 됐습니다. 그는 차를 마시며 20년 넘게 이 일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나와야 하고. 괜찮아요. 집에 가도 혼자라서요. 그 말에 저도 같은 처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혼자 사는 중년의 남녀였습니다. 가족분은? 아들 둘이 있는데 다 독립했어요. 5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동현 씨의 목소리가 조금 쓸쓸해졌습니다. 저도 사별과 이혼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결국 혼자라는 공통분모가 있었습니다. 밤 12시가 넘어서야 비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동현 씨가 일어나며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고마웠어요. 덕분에 무사히 해결됐네요. 별일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상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는데 왠지 아쉬웠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동현 씨가 작업차에 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빨간 경광등이 깜빡이며 빗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는데 갑자기 조용해진 집이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관심을 받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동현 씨의 차분한 목소리와 세심한 배려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명함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이동현 전기기술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아래 핸드폰 번호가 또박또박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다시 만날 일이 있을까 하는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 속에서 새로운 감정의 싹이 트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동현 씨를 자꾸 떠올렸습니다.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세심한 배려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명함을 지갑에서 꺼내보기도 하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딱히 연락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전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일상생활에 아무 불편이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전화하기에는 쑥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운명이었을까요? 목요일 저녁 8시쯤 또다시 전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나가는 게 아니라 불안정했습니다. 불이 깜빡거렸다가 다시 켜지기를 반복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30분 넘게 계속되자 불안해졌습니다. 냉장고가 멈췄다 돌아갔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혹시 화재라도 나면 어떡하나 걱정됐습니다. 결국 동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이 울리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가 기억할까, 귀찮아하지는 않을까,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동현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마음이 놓였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정전 때문에 도움받았던 김은주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아, 은주 씨,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세요? 그가 제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수많은 출동을 다니는데 기억해 줄 줄은 몰랐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동현 씨가 걱정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전압이 불안정한 것 같네요. 위험할 수 있어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이번에는 3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여전히 작업복 차림이었지만 지난번보다 더 반가웠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그를 마주하는 순간 왠지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동현 씨의 첫 마디는 업무보다 제 안부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또 문제가 생겼지만 다치지는 않았냐는 걱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메인 분전반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노후된 차단기 하나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현 씨는 더욱 정밀하게 점검했습니다. 이 차단기를 교체해야 한다며 방치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응급용 차단기를 가져온 그가 교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옆에서 손전등을 들고 도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함께 작업하다 보니 자꾸 어깨가 스치고 손이 닿았습니다. 제가 실수로 그의 손등에 손이 닿자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동현 씨는 오히려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 미소가 너무 따뜻해서 가슴이 또 뛰었습니다. 작업이 끝난 후 동현 씨가 전체 정기 점검을 해주었습니다. 각 방을 돌아다니며 콘센트와 스위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마치 제 집을 자기 집처럼 세심하게 살펴보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이제 안전해졌다며 안심시켜 주었지만 집 전기시설이 전반적으로 노후화됐다는 걱정도 함께 해주었습니다. 전면 교체가 이상적이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염려해주는 모습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번에도 작업이 끝나고 차를 대접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일상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동현 씨는 주말에 등산을 즐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독서와 드라마 시청이 유일한 취미라고 했습니다. 혼자 등산한다는 그의 말에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구들이 있긴 하지만 혼자가 편할 때가 많다는 그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저도 혼자 있는 게 익숙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현 씨가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가끔은 누군가와 함께 있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편하면서도 때로는 외로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동현 씨가 시계를 보며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있었다며 이제 가봐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오랜만에 이렇게 대화하니까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현관에서 그를 배웅하면서 저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다음에도
전기 문제 없어도 연락드려도 될까요? 동현 씨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러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그날 밤은 더욱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동현 씨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외로움과 제 외로움이 닮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동현 씨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전기 상태 괜찮냐는 안부였습니다. 단순한 인사였지만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답장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잘 되고 있다고, 고맙다고. 그 후로 우리는 가끔 문자를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기 관련 이야기였지만 점차 일상적인 안부로 바뀌어 갔습니다. 일주일 후 동현 씨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혹시 시간 되면 만날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제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그냥 뵙고 싶어서라고 했습니다. 그 솔직한 말에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그를 보고 싶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동현 씨는 작업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깔끔한 셔츠에 편안한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서로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고 인사를 나눈 후 강변을 걸었습니다. 평일의 업무적인 관계가 아닌 개인적인 만남이라는 것이 어색하면서도 설렜습니다. 이런 곳에 자주 오냐는 그의 질문에 가끔 혼자 산책할 때 온다고 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끔 왔었는데 오랜만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이야기를 꺼내자 잠시 침묵이 흘렸습니다.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많이 그리우냐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감정들이 더 커요. 자유로움?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 같은. 제 고백에 동현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신도 비슷하다고 처음엔 아이들 때문에 죄책감도 있었지만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주황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동현 씨가 제 이름을 부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의 망설이는 모습이 오히려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만나자고 한 것이 부담스럽지 않냐고 묻는 그에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좋아요. 정말로. 동현 씨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특별한 것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한 달 동안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였지만 점차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공원을 산책하는 평범한 만남들이었지만 매번 설레었습니다. 동현 씨는 생각보다 섬세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차를 기억해서 선물로 가져오기도 했고, 제가 무심코 한 말까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들이 하나씩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동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침침했습니다. 몸살 감기에 걸려 애써 밝은 척하고 있지만 가라앉은 목소리와 기침 소리로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가 걱정됐습니다. 혼자 아픈 것이 얼마나 쓸쓸한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이나 미역국을 끓여서 갖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동현 씨는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그가 주소를 알려주었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이혼 후 아들들에게 집을 넘겨주고 혼자 이곳으로 이사 왔다고 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동현 씨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목소리도 쉬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며 집이 좁고 정리가 안 돼 있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의 솔직한 모습이 좋았습니다. 늘 완벽하게 정리된 작업복 차림이 아닌 평범한 인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미역국을 데워서 그에게 드렸습니다. 제대로 먹은 것이 언제인지 모르겠다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가 국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니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열이 많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대어보니 뜨거웠습니다. 해열제를 먹었냐고 물으니 집에 약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급히 근처 약국에 가서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왔습니다. 약을 먹고 나서 동현 씨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을 가누기 힘들어 했습니다. 저는 그가 침대에 누울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며 동현 씨가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동현 씨의 열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었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어서 밤새 간병하기로 했습니다. 좁은 원룸에서 우리는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잠든 사이 저는 옆에 앉아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평소보다 여린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동현 씨가 깨어났습니다. 열이 많이 내려서 정신이 맑아진 것 같았습니다. 제가 밤새 곁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평소보다 뜨거운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 사이에 뭔가 다른 감정이 흘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이마에 손을 올렸습니다. 열을 확인하려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를 어루만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동현 씨가 제 손을 따라 눈을 감았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좁은 공간, 희미한 조명,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우리.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현 씨가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손을 올렸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같은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이끌려갔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두 사람이 찾은 따뜻함이었습니다. 뜨거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진심 어린 위로였습니다. 동현 씨의 조심스러운 손길에서 진정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저 역시 그에게 진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달래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행복이었습니다. 동현 씨의 품에서 잠이 들었을 때 이런 평안함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침이 되자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부끄러움과 함께 뭔지 모를 죄책감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건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동현 씨도 비슷한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둘 다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미안하다고 말했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진심이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이 자연스럽게 표현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죄책감보다는 감사함이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주 화요일 갑자기 서울에 올라온 큰아들 민호가 예고 없이 집에 왔습니다. 동현 씨와 문자를 주고받던 중이었는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 때문에 서울에 올라왔다가 잠깐 들른 것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본 아들이 반가웠지만 동시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을 급히 치우고 아들을 맞았습니다. 민호는 제 표정이 이상하다며 무슨 일 있냐고 물었습니다. 괜찮다고 했지만 아들의 눈은 예리했습니다.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민호가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요즘 뭐하고 지내느냐, 건강은 괜찮으냐, 외로울 텐데 취미 생활은 하느냐는 식의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동현 씨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몸은 괜찮냐는 안부였습니다. 저는 급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민호가 그 모습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엄마, 누구한테서 온 거예요? 아, 그냥 친구. 하지만 민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집에서 잠을 자기로 했습니다. 갑작스런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동현 씨에게 아들이 와서 당분간 연락하기 어렵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호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엄마, 혹시 누군가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그 순간 얼굴이 화끈해졌습니다. 아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소리니? 어제부터 계속 휴대폰 확인하시고 표정도 이상하시고 혹시 재혼 생각이라도 있으신 건 아니죠? 민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동현 씨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어젯밤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더욱 말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그날 오후 민호가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경고 아닌 경고를 했습니다. 엄마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고 주변에서 뭐라고 할지 생각해 보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집이 조용해졌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이 든 여자가 이런 감정을 갖는 것이 부끄러운 일일까요? 동현 씨에게서 안부 문자가 왔지만 쉽게 답장을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주변 시선, 나이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에 대한 불안감이 몰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동현 씨와 연락을 피했습니다. 그에게서 몇 번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바쁘다거나 몸이 좀 안 좋다는 식으로 대충 넘겼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계속 불편했습니다. 동현 씨가 궁금해하고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아들 이야기를 꺼내기도 애매했습니다. 중년 연애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옆집 박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저와 비슷한 나이로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된 분이었습니다. 평소에 가끔 안부를 주고받는 사이였습니다. 장을 보면서 박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다고 좋은 일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별일 없다고 했지만 아주머니는 알고 있다는 듯 웃었습니다. 은주 씨, 나이 먹어서도 사랑할 수 있어요. 부끄러워할 일 아니에요. 박 아주머니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상황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걸음걸이부터 다르던데요. 여자는 사랑할 때 달라지거든요. 박 아주머니가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으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2년 전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하는 남자분과 좋은 감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주변 시선 때문에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후회된다면서 아쉬워했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어요. 남들 눈치 보느라 내 행복 포기하면 안 돼요. 박 아주머니의 조언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는데 남들 시선 때문에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집에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동현 씨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설렘과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날 밤 동현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제가 계속 피하는 것 같다며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동현 씨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를 불편하게 만든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와서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조심스러워졌다고 털어놨습니다. 동현 씨가 한참 침묵하더니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고민이 있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이 가끔 재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부담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끝내는 게 맞을까요? 동현 씨의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정말 끝내는 게 맞는 걸까요? 이제 막 시작된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 순간 박 아주머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남았겠냐는 남들 눈치 보느라 행복을 포기하지 말라는 말이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이틀 후 토요일 오후 한강공원에서 동현 씨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그의 모습이 반가우면서도 어색했습니다. 우리는 강변을 걸으며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동현 씨도 비슷한 갈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실망을 줄까봐 걱정되고 나이든 아버지가 연애하는 것을 보기 민망해할까봐 두려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주 씨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동현 씨의 진심 어린 고백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벤치에 앉아 앞으로 어떻게 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부담스럽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은 진실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사랑할 권리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다만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당분간은 공개적으로 만나지 않고 각자 가족들에게도 천천히 마음을 준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민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무슨 일이세요? 혹시 엄마가 누군가를 만난다면 어떻게 생각할까?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진짜 누군가 만나시는 거예요? 민호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 분이 있어. 어떤 분인데요? 저는 동현 씨에 대해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전기 기술자이고 이혼한 지 5년 됐으며 저보다 4살 어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배려해주는 좋은 사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호가 한참 생각하더니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엄마가 행복하시면 저도 좋아요. 정말? 처음에는 놀랐지만 엄마도 혼자 사시기 외로우실 텐데 좋은 분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민호의 이해하는 반응에 안도했습니다. 물론 조건이 있었습니다. 신중하게 만나보고 정말 좋은 사람인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보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가장 걱정했던 아들이 이해해주니 큰 짐을 덜은 기분이었습니다. 동현 씨에게도 아들과의 대화 결과를 알렸습니다. 그도 큰아들과 진솔한 이야기를 나눠보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후 동현 씨로부터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아들이 처음엔 놀랐지만 결국 아버지의 행복을 지지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알아가라는 조언을 해줬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당당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서로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후 동현 씨가 제안했습니다. 서로의 아들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들어 보자고 했습니다. 부담스러웠지만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조용한 한정식 집에서 4명이 만났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동현 씨의 아들도 민호도 생각보다 성숙하게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잘 부탁드려요. 동현 씨 아들의 인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민호의 인사도 듬직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새로운 가족의 가능성을 확인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겠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든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용기 내줘서. 저도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용기를 내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동현 씨와 저는 조심스럽지만 꾸준히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만나서 함께 식사하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동현 씨는 여전히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다음날 꼭 생강차를 가져왔고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으면 미리 우산을 챙겨주었습니다. 작은 배려 하나하나가 고마웠습니다. 저도 그에게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그의 작은 원룸을 정리해주기도 했습니다. 서로를 돌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점차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는 시선들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이해해 주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저희 사이를 적극 응원해 주었고 동네 다른 분들도 좋게 봐주었습니다. 특히 마트 사장님은 저희를 보면 항상 웃으며 인사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은 동현 씨와 함께 장을 보는데 사장님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요즘 은주 씨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사랑의 힘이구나. 그 말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정말 저는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느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고 미소가 늘었습니다. 동현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쓸쓸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웃음이 많아졌고 말수도 늘었습니다. 저와 함께할 때는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들 민호도 한 달에 한 번씩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동현 씨와도 점점 친해져서 이제는 편하게 대화했습니다. 어느 날은 셋이 함께 야구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동현 씨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큰아들은 제게 어머니라고 부르며 예의를 지켜주었고 둘째 아들도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새로운 가족 관계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현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정장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은주 씨, 할 말이 있어요. 그의 진중한 목소리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일까 궁금했습니다. 우리는 집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았습니다. 동현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6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확신하게 됐어요. 무엇을요? 은주 씨가 제 인생의 마지막 사랑이라는 걸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동현 씨가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이런 걸 하는 게 어색하지만 상자를 열자 소담한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품격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해 주세요. 동현 씨의 프로포즈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58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다시 느낄 줄 몰랐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무엇이요? 우리 나이에 결혼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동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우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할 사람을 만난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네, 좋아요. 제 대답에 동현 씨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가 직접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완벽하게 맞는 사이즈였습니다. 그날부터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나이를 고려해서 간소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가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하는 작은 결혼식으로 계획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한복을 입기로 했습니다. 한복집에서 저에게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주었습니다. 연분홍색 저고리에 자주색 치마였는데 입어보니 생각보다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민호가 한복 입은 제 모습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칭찬이라 기뻤습니다. 결혼식 날이 되었습니다. 서울 시내 작은 예식장에서 열렸습니다. 하객이 많지는 않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분들이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눈물을 글썽이며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마트 사장님 부부도 오셔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동현 씨의 직장 동료들도 몇 분 참석해 주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양가 아들들이 축사를 할 때였습니다. 민호가 먼저 나서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쁩니다. 새로운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동현 씨의 큰아들도 이어서 축사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합니다. 서로 의지하며 건강하게 지내세요. 아들들의 진심 어린 축복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모두의 축복을 받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러웠습니다.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습니다. 3박 4일의 짧은 여행이었지만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라산을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올레길을 걸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제주도 바다를 바라보며 동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꿈만 같아요. 정말 꿈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58과 54,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깊고 진실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와서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동현 씨가 제 집으로 이사를 와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좁은 다세대 주택이었지만 둘이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는 나란히 앉아 TV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혼자였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삶이었습니다. 동현 씨는 여전히 전기기술자로 일했습니다. 출동이 있을 때면 저는 따뜻한 음식을 준비해서 기다렸습니다. 그가 돌아오면 하루 있었던 일들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가거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가끔은 아들들과 함께 식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노년이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중년이 되어서도, 아니 중년이기 때문에 더욱 깊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도 동현 씨가 출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시간입니다. 따뜻한 저녁을 준비하며 그를 기다립니다.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정전의 밤에서 시작된 저희 사랑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말을 맞을 줄 그 누가 알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이 저의 남은 인생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시선이나 나이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행복을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한 번뿐이고 사랑할 기회도 그리 많지 않으니까요.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용기가 필요하신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